자, 그러면 이제 그 해당 교과서에서 이제 경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경제 관련돼서 그 앞부분에 좀 설명을 하다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좀 가볼게요. 여기 해당 교과서는 약간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여기 9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83 조치가 요번에도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이 83 조치 사채 관련돼 갖고 이제 있는 건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공업 정책 관련된 내용 있죠. 그리고 1차 석유파동하고 이런 것도 있고 100억 달러 수출 달성 관련된 내용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주 대단지 사건 같은 이 도시 빈민의 저항 운동이 나왔고 뭐 새마을운동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새마을운동은 농어촌에서 정부가 보조해준 시멘트와 철근으로 마을 길을 넓히고 초가 지붕을 개장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유신치를 정당화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때 이제 새마을운동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자,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초 농촌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내는데, 자,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기획 집행의 시작이었다. 자,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주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삼아 농촌의 후진성을 극복하고자 하였고, 정부의 절대 지원을 받으며 농촌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점차 공장, 도시, 직장, 새마을운동까지 확산되었다. 자, 그 당시 또 이제 뭐냐면 산업화 시기 때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산업화할 수 있었던 배경이 요 이제 뭐냐면 교육이죠. 예. 그래서 이 교육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산업화 시기 중고등학교 양적 팽창은 그 사회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지만 입시 경쟁을 가요로 이어진 인류병을 낳게 됐다. 박정희 정부는 입시 가요를 막기 위해서 중학교 무시험 추천제를 이제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 중학교 때 입시 시험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입시를 준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이제 뺑뺑이 돌리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 대도시에선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었다. 자, 당시 정부의 산업정책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육성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순영된 노동자들 어, 길러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기능으로 제조업 현장에 보수를 높여가거나 대기업이나 은행에 취업할 수 있는 써 있었기 때문에 실업계에도 명문 학교가 존재했다. 또한 1970년대 공장 노동자에게 열린 배움의 길은 산업체에 부설된 학교나 야학이었다. 그래서 산업화 시기에는 인류학교 입시 경쟁으로 사교육까지 받는 학생도 낮에는 공장이라고 밤에는 조종가 싸움을 공부하는 노동자도 모두 배움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고 믿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울산 공해도시 생태학교 도시인데 환경 도시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예.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이제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가서 여기 볼게요. 자, 80년대 경제 상황이 어땠는가?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3조 호황, 저유가, 저달러, 이런 저금리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3조 호황 관련된 설명이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1인당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중상층이 성장했고, 그래서 이 시기 때 대기업은 기술 혁신과 경영 합리화보다는 부동산 투기나 계열사 확장 등 규모를 키우는데 주력했고, 이 과정에서 외국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외채가 늘어나게 됐다. 또한 정경 유착이 심해져서 그 당시 정부의 그 지원을 받으면서 비효율적인 경영 규제를 유지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월 그 항쟁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어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민주항쟁 이후에 이제 임금 인상을 비롯해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이제 것도 있고 민주노조가 결성되기 시작했고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임금이 확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당시 노동시행이나 노동조합 결성을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개정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1987년 7월에서 9월에서 노동제의가 3,341건이나 발생했다. 자, 이러한 폭발적인 노동자 투쟁은 민주노조라는 조직적인 성과를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노동자 대투쟁은 7월 영남권에서 시작해서 9월 수도권을 파급해요. 전국적인 파업이었으며 제조, 운송, 강업까지 포괄한 전 사업적인 파업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거리에 나와서는 이제 울산 노동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들이 이제 요구한 사항들 보면,
지금 볼 때 아주 상식적인 걸 요구한 것도 있어요. 두발 자유와 복장 자유. 그 당시 다 규제했나 봐, 공장에서. 예. 그래서 작업 전 체조는 각 부서에 자율적으로 이제 하고, 체조를 하는 것도 지금도 이제 가끔씩 회사에서 체조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출근 시간은 아침 8시로 실시한다. 8시면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출근 시간 이전에 작업 시간은 인정해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초과 수당을 인정해달라 그 내용이죠. 노동자 대투쟁은 조선기계, 화학 등 중화공업지구인 울산에 시작됐다. 그래서 중화공업 공장은 노동 강도가 높고 작업 환경이 이제 열악하여 산업재해가 많아졌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금지하는 기업 문화 속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조합 결성과 노조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거리에 나섰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1995년에 그 민주노동조합, 민주노총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약간 이제 어용화됐던 한국노총과 대비돼서 민주노총 같은 단체들이 형성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 외에는 뭐 다른 거는 다 이제 각자 이제 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뭘 보냐면 이제 동아교과서를 볼게요. 그 앞부분에 그 시험 문제 안 나올 거는 다 뗐어요. 여기 뭐 사회사, 뭐 문화사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빼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좀 볼게요. 자, 이게 뭐 북한사인데 북한사 중에 이제 여기 보면 사회주의 헌법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사회주의 헌법.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한번 그 7.4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독재 정권이 강화할 때 사회주의 헌법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자, 여기 6.25 전쟁 이후에 김일성은 반대 세력을 숙청하면서 권력 기반을 강화했죠. 그래서 1972년 북한은 주체 사상을 이제 뭐냐면 명문화한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 주석제를 이제 채택해서 김일성 국가 주석을 추대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예전에 한번 7.4 남북공동선언과 관련돼서 기초에 나왔죠. 그 당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신헌법을 맡아 그래서 뭐가 되죠? 독재가 이제 합리했죠. 유신 정권이 세워졌죠. 그래서 이 주석이라는 말은 이제 뭐냐? 자, 그래서 이 주석이라는 말은 어떤 이제 자리의 수장을 주석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고 중국에서는 좀 많이 쓰죠. 그래서 국가 주석, 국방위원회 주석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주석은 상권 분리 위에 존재하고 절대 권력 가졌고요. 1998년에 이제 김정일이 이제 이렇게 집권할 때죠. 헌법 개정을 통해서 김일성이 영원한 주석이 돼서 주석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석은 이제 김일성이 했기 때문에 그 밑에 그 아들 김정희가 손자는 감히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죠. 그래서 김정희 같은 경우에는 국방위원회 주석으로 이제 그 뭐냐면 국방위원장으로 이제 주석이 아니라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이제 북한을 통치했고 자, 그렇고 있고요. 그때 이제 김정희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고난의 행군이나 뭐 성군 정책 각자 보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주체 사상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상의 주체, 경제의 자립, 정치에서 자주, 그 국방위원회 자의 등을 내세운 북한의 정치 이론으로서 독재 체제 강화와 우상을 위해서 도구를 이용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사회주의헌법 같은 걸 제정했는데 이미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인데 왜 또 새삼스럽게 이때 가서 사회주의를 만들었냐? 그거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놨는데 자세한 내용은 챗 GPT 통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972년에 북한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했잖아. 근데 이미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왜 굳이 새삼스럽게 사회주의 헌법을 다시 만든 거야? 좋은 질문이야. 북한은 분명 1948년부터 자기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했는데 왜 하필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새로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 이걸 이해하려면 단순히 법률 문제로 보지 말고 그 시기의 정치적 흐름과 김일성 체제의 변화, 그리고 국제 정세까지 같이 봐야 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 회사가 있는데 이미 사내 규정으로 대표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대표가 앞으로 우리 회사는 대표이사 절대 권한제 회사다라고 새 헌장을 발표하는 거야. 겉으론 비슷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모든 권한이 그 사람에게 집중된다는 걸 공식화하는 거지. 1972년 북한 헌법도 비슷했어. 이건 김일성의 권력 집중을 법적으로 완성시키는 선언이었어.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째, 주체 사상의 정식 반영이야. 주체 사상은 1950년 60년대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지도 이념이었는데 1972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다고 못 박았어. 말하자면 헌법이 단순히 국가 운영의 틀이 아니라 김일성 개인의 사상을 국가의 법 위에 올려놓은 거야. 둘째, 국가 주석제 도입이 있어. 이전 헌법엔 국가 수반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없었는데 1972년부터 김일성을 주석이라는 공식적인 국가 원수로 임명했지. 이건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마치 황제의 지위를 법으로 만든 것과 비슷해. 당과 국가의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제도적 장치였어. 셋째, 국제적인 맥락도 있어. 당시 미중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지고 소련의 영향력이 동유럽에서 줄어드는 가운데 북한은 자립적 체제를 강조하면서 자국식 사회주의, 즉 김일성식 주체 사회주의를 강조해야 했어. 그걸 헌법으로 못 박으면서 체제 정당성을 강화한 거지. 그래서 요약하자면 김일성 개인 우상화와 절대 권력 구조를 헌법으로 공식화한 사건이 바로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이었어. 이미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그 안에서도 김일성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로 구조를 바꾼 거야. 혹시 이걸 더 깊이 이해하려면 주체 사상의 구조나 소련식 마르크스 레닌주의와의 차이점도 짚어봐야 하는데 어디부터 더 알고 싶어? 예. 이 정도만 봐도 이제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김정일 이후부터 김정은은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 않고 그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북한의 경제 부분도 볼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니 하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통일 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통일 정책은 예전에 이제 그 칠사 남북 공동 성명도 나왔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 이제 뭐 그 남북 기본 합의서나 비핵화 공동성 등등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예. 6.15 남북 공동성 이런 것 등등. 이게 나왔나? 잠깐. 그래 갖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최근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보 정권 바뀌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통일 정책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보겠습니다. 원래 이 통일 정책 부분을 예전에 윤리 과목에서 가르쳤거든요. 예. 근데 윤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통일 정책 관련된 내용 가르치냐 했더니 안 가르친대요.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 예. 근데 이제 임용에서는 예전에 이제 나왔던 경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통일 3대 원칙이 선언되다. 자, 6.25 전쟁 이후에 남북한은 적대적 긴장 관계로 독재 체제를 강화해 이용했다. 그래서 이제 4.19 혁명 이후에 민간차원의 평화통일운동은 활발했으나 장명 내경은 그 당시 성경제 후 통일을 내세우면서 통일 논의에 소급했고요. 예, 또 포면적으로 이제 이렇게 낸 거 있고 포면적 대외적으로는 이제 유엔 그 감시하에 선거 이런 게 이제 뭐냐면 그 장면 정권에 이제 내온 거 이거 장면 정권뿐만 아니라 이승만, 장명, 박정희 초기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예. 자, 박정희도 초기 이제 정책은 성건설 후통을 주장하면서 반공을 국시로 했었는데 이때 이제 북한도 남한에 부장 간첩을 보내는 등 한반도 긴장이 높였죠. 그런데 이제 대외적 관계 대탕트가 되고 나름대로 이제 좀 체제 자신감을 느낀 게 뭐냐면 그 박정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통일 정책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했던 것이 7.4 남북공동성명이죠.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기본 원칙을 내걸었다. 그래서 이제 요때 그 관련된 내용 앞에서 얘기했죠. 그렇지만 이제 남한 유신헌법 앞에서 말 북한 사회주의헌법을 공표해 갖고 독재 체제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민간을 중심한 통일운동이 활발해졌고 90년을 전후로 해서 사회주의 진영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남한이 북방 외교를 사회주의 국가들과 소유했다. 이 북방 외교는 이제 노무현 노태우 정부 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전에 그 적대적이었던 소련, 그다음 중공 이런 나라들과 이제 뭐냐면 국교를 맺게 되죠. 그래서 90년대 소련, 92년대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동구권 사회 국가가 이제 수교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에 북한도 외교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남북 대회에 나서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예전에 남북한이 이제 유엔에 동시 가입을 못했던 거죠. 왜냐면 유엔에서 이제 그 가입을 하면 각자 이제 가입 신청하면 우리가 가입하면 소련과 중국이 반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가입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가 반대해가지고 이제 해고. 그래서 서로 그러면 이 상위 이사국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같이 받아들이자 해서 1992년 유엔 동시 가입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북방 외교의 성과죠. 그래서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이제 말처럼 좀 덜 욕을 얻어먹는 게 이런 북방 외교를 좀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12월에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제 채택해서 그 당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였다. 예. 그다음 92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핵무기 시험, 생산 보유 금지, 그다음 평화적인 핵 에너지 사용을 합의했는데 뭐 해봤자 뭐겠어요? 북한이 이제 좀 있다가 이게 93년도인가 94년 NPT를 이제 탈퇴를 했잖아요. 예. NPT가 비핵산 조약이죠. 비핵산 그 조약인데 비핵산 이제 그 핵무기 비핵산 조약인데 그래서 이제 주로 기존에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상위 이사국 5개국 중심으로 이제 해가지고 비핵산 그 NPT 조약을 이제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NPT에서 이제 뭐냐면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에게 일종의 원자력 기술, 그러니까 이제 그 농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알려주고 원래 그때 농축은 5% 이하 그러니까 원자력 정도의 그 농축이에요. 평화적 이용이죠. 대신에 핵무기 개발을 못하도록 했고 이에 대해 북한도 NPT에 가입을 해갖고 핵기술을 이전 받았는데 이걸 이제 뭐 약속 안 지켰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93년인가 94년도인가 정확하게 연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NPT를 탈퇴를 해버리고 이제 독자 핵무기 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지금 이란도 제재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NPT에 가입돼 있어요. 이란은 탈퇴도 안 했죠, 지금.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전 기술을 이제 받고 했는데 특히 미국부터 이제 원전 기술 받았는데 이란은 이걸 가지고 단순히 이제 자기 말로는 핵 농축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원전에 사용한다. 원래 핵 농축은 5% 전농축이면 가능한데 문제는 이란이 지금 60%까지 농축을 하고 있잖아요. 90%까지 농축을 해버리면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박근한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NPT에 오히려 가입을 안 했어요. 얘네들 부인 지금 뭐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는 않지만 다 실제로 핵무기 갖고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핵무기가 갖는 거야. 이란이 핵무기가 갖는 건 좀 경우가 다른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기 때문에 핵무기 한두 발만 받으면 공격받으면 나라가 이제 망해지는 거야. 지도상이 없어지죠. 근데 이란은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나라보다 7배나 더 크니까 인구도 많고 한두 번 맞아봤자 크게 뭐 큰 타격을 받겠지만 나라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냥 때려 죽일 나라로 규정 짓고 막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란의 이제 시아파 벨트 중심 벨트 이란의 이제 대리 세력도 있죠. 후티 반군이나 뭐 하마스나 이런 막 이스라엘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일 때는 이란이 핵무기 만들면 자기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선제 폭격했고 거기에 미국도 이제 동참을 해서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핵무기를 수십 발 만들었잖아. 근데 북한은 왜 건드리지 못하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미국과 소련하고 중국이 딱 받쳐주니까 미국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우리나라에 미국에 이제 핵무기가 있었거든요. 핵무기 다 뺐어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뺐는지 아니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전략적 목적에 따라 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다 뺐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좀 있다가 93년도인가 그럴 거야. 93년도에 NPT를 탈퇴를 해버리죠. 예. 그래서 93년도에요. 예. 자, 그래서 93년에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있죠? NPT를 탈퇴하면서 남북 관계 다시 얻어보는데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가 새로 핵무기를 갖는 걸 금지하고 핵을 가진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에게 핵무기를 넘기를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인데 대신에 이제 평화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핵 그 농축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알려준 거죠. 북한한테. 근데 북한은 기술만 빼먹고 요 NPT의 어떤 규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탈퇴를 해버리는 거 이란은 계속 남아있다가 지금 폭격을 받은 거고요.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건 원래부터 NPT 자체에 가입하지 않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NPT 규정을 뭐 적용을 받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대화가 전환점을 이제 맞이했다. 뭐 햇빛 정책이라고 하는데 참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난 김대중 그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좀 다른 건 괜찮은데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예. 북한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얘기를 대상을 할 대상하고 얘기해야 듯이. 어. 그래서 이제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 예. 이상적인 게 꼭 현실적인 건 아닌데, 자, 뭐 대화를 통해서 이제 뭔가 남북 간의 어떤 교류를 하겠다. 그 정상 국가에서는 통한 논리고, 북한 같은 이제 세습 국가에서는 그 개방을 하면 자기들이 무너지는데 왜 하겠어요, 그걸. 그래서 이제 그냥 이용만 해먹는 거죠. 자, 하여튼 뭐 그렇게 했는데, 정주영의 속대 방북으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본격화됐고, 금강산 관광도 시작됐다. 그 2000년도에 이제 평양에서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고 6.2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됐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또 와가지고 북한에 방문해가지고 그때 정상회담을 이제 가졌잖아요. 이때는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이죠. 김정일. 아니 김일성은 이제 이때 김일성은 이제 죽었고 요 60만 남북 공동선언은 김정일 때 한 거고 김일성 때가 아니라 김정일 이때도 김정일 때 한 거죠. 그래서 14 남북 공동선언을 했다. 자, 그래서 있는데 제 생각에 여기는 뭐 금이는 없을 것 같고, 자,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7.4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시험문이 나왔던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남북 관계 다시 변화되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판문점 선언은, 아유, 내 진짜 이 판문점 선언할 때 너무 열받아서 저런 행위를 왜 하고 앉아있는지 잘 모르겠고,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통일정책 관련된 내용은 제 생각에 6.15 남북 공동선언 정도까지가 나올 것 같아. 예. 나는 남북 기본 합의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 남북 기본 합의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걸 규정했다. 우리는 국가 간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한민족 국가면서 두 개의 정부가 있는 그 특수관계로 이제 보고 있죠. 지금 북한은 우리 이제 따로 이제 독립하겠다. 독립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이제 남한하고 다르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독립선언을 했나? 예, 독립선언 비슷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통일정책을 취재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남북기본 합의서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남과 북은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청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든지 인정한다. 그래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을 존중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을 침략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도 관련된 내용 볼게요. 독도. 이 독도는 샌프란시스 강화조약 때 관련되어 연결시켜서 좀 볼 수도 있고, 최근에 독도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시험 문제가.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독도는 지중해 때 신라에 복속된 이래 우리의 고유 영토였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은 일본의 주권이 그 당시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 4개 섬과 연합군이 결정하는 작은 섬에 제한될 걸 내용의 포츠단 선언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츠단 선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독도는 일본 땅에 적혀 있지 않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그 문제는 그 요때 이제 그 포천선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연합군 최고 사령관 각서 677호를 공포해서 일본의 영토와 영토 주권 범위를 정했는데 그 첨부된 부속 지도에서는 여기 보면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항공 영토 포기돼 있죠. 예, 포기돼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 포츠단 선언의 부속 각서 정도 보시면 돼요. 연합군 최고 사령관 각서 677호에는 여기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한국 영토 표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편 정부 수립 이전에 1947년 남조선 가도정부와 조선 상학회는 학술주사들을 파견해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이제 뭐냐면 확인했고, 그 다음에 1952년에 한국적 메가더 라인 연장선에서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에 대해서 평화선언을 선언했어요. 이게 이제 이승만이 이제 했던 선언인데 메가더 라인은 뭐냐면 그 옆에 있죠. 일본 선박의 어도 활동을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설정된 선인데 당시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이 메가더 이름을 딴 거고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연장해서 좀 더 넓혀서 평화선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수역을 포괄된 이제 포함된 강물과 수산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됐고
근데 이제 해체됐는데 1960년 평화선언이 이게 지금의 그 우리가 생각하는 해역보다 더 넓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그 당시 평화선에 들어가는 이제 어선들을 일본 어선을 잡아서 납포하고 그랬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발표해서 통일 동도 기준의 판을 영해로 간주하고 이를 침범한 일본 어선을 단속했다. 자, 이후에 이제 독도 경비대가 독도에 상주하죠. 원래는 이제 그 경찰이 지금 상주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의용대가 이제 거기에 상주하면서 그 섬을 지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독도 침략에 이제 대처하다. 이렇게 보면 2005년 3월에 일본은 시마나현, 그러니까 독도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이제 일본은 시마나현이었어요. 그래서 다케시마나를 제정해서 독도가 일본 땅에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도 독도가 자신의 영토를 주장한 한편 2008년 이후에 거민종 교과서에도 독도를 자기 영토로 기수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2006년에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당화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발표한 건데 당시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 교과서 왜곡,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다케시마 날 선포 등 일련의 도발 행위와 있고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수호 탐사 추진하는 한다는 나선 때 따른 것이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를 발표하는 등 독도의 정당한 영토 주권을 행사를 하고 있으면 명확했다. 또한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독도 관련된 문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연합군 최고 사령관 각서를 보겠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맺기 전에 그 당시 이제 이 포츠담 조약의 부속 각서로서 이제 한 거야. 거기에 보면 일본의 영토를 언급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울릉도가 있고 니안쿠르왕 이게 독도의 영어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포인데 이건 제외시킨다. 그러니까 독도와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런 걸 명시를 했다는 거죠. 여기 최고사령관 각서에는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샌프란 강화 조약이야.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의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있는데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울릉도는 이제 일본도 여기에 울릉도가 이제 예전부터 땅이나 우리 땅이나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 많이 살고 있으니까 포기한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 가우조에서 좀 눈여볼 게는 독도가 빠졌다는 거, 독도가. 네. 원래는 초안에는 독도가 여기 포함됐다고 그래요. 독도가. 근데 일본이 로비를 해가지고 독도를 이제 뺐다라는 거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도가 빠진 거야. 네. 독도를 빼므로써 후에 이제 이 독도를 자기 영토로 만들려는 하는 흑심을 네,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샌프란 강화 조약에서는 요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그 우리가 이제 울릉도 독도 울릉도는 우리 땅이고 독도가 우리 땅을 좀 알려주기 위한 게 어떤 그 조약으로서 이게 집어넣은 것 같아 지금. 근데 제 생각은 이게 초안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수정본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정식으로 한 게 독도가 빠졌어. 네. 그래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샌프란 강화 조약 같은 경우에는 독도를 저기 국제 그 뭐야 영토 국제적으로 영토 분쟁화 시켜서 이 그걸 이제 일본이 이제 이걸 통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보이는 그런 조약인데 왜 여기다가 집어넣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거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 자주 찾는 과정에서 요 부분을 이제 막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교과서 요게 요 부분에 맥락에 맞지가 않아. 예.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원래 초안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명기했는데 일본의 노비를 통해서 그 당시 독도를 빼고 울릉도만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 이유가 뭐야? 그건 진짜 흥미롭고 또 복잡한 이야기야. 핵심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명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종본에선 빠졌다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는 일본의 외교 전략, 미국의 안보 이해관계, 그리고 한국의 외교력 부족이 얽혀 있어. 자,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자. 비유를 들어볼게. 너랑 친구랑 오래 다툰 장난감이 하나 있어. 전쟁이 끝났고 그 장난감을 누구에게 줄지 선생님 미국이 결정하려고 해. 처음엔 내 손을 들어줄까 고민하다가 결국 친구한테도 중요한 역할이 있으니 애매하게 넘어가는 거야. 그게 딱 독도의 운명이었어. 이제 실제 역사로 돌아가 보면 처음에 1949년, 1950년 사이에
미국 국무부에서 작성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 중 일부에는 독도와 울릉도는 한국에 귀속된다고 적혀 있었어. 한국이 전쟁 피해국이고 식민지 피해 당사자였으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는 흐름이 있었지. 그런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 당시 미국은 소련과 냉전에 돌입했잖아. 그래서 일본을 빠르게 서방 진영, 특히 반공 진영의 핵심 축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어. 일본이 군사적으로 재무장하고 미군 기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본의 불만을 줄이는 외교가 필요했어. 그때 일본이 노린 게 바로 독도 문제였지. 일본 외무성이 미국에 로비를 걸었어. 독도는 우리 땅이었고 한국이 최근에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당시 일본은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었고 미국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초안의 독도 한국 영토 문구가 삭제됐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한국은 아직도 미국의 의존적인 신생국가였고 전문적인 외교력이나 정보력 면에서 일본보다 약했어. 조약 체결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못했고 의견을 전달할 통로도 제한적이었지. 결국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최종본에서는 울릉도는 명시적으로 한국 땅으로, 하지만 독도는 언급 없이 빠진 채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 목록에도 한국에 귀속된다는 말에도 빠진 상태로 남아버렸어. 그게 오늘날까지 분쟁의 근거가 된 거고, 그래서 요약하자면 독도가 빠진 이유는 미국이 냉전 전략상 일본에 손을 들어줬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외교 로비를 펼쳤으며 한국은 그 당시에 그에 맞설 외교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혹시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부분 있어? 네. 자, 잘 들으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강복의 독도의 역사 해가지고 이게 이 딱 자료를 전체를 보니까 이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증명하는 문서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인가? 그때 한번 나왔고 독도도 그 연관돼 갖고 예전에 한번 나온 걸로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분석집에 그때 관련돼서 독도가 그 당시 어떻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했나 관련된 내용도 쭉 정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보면 평화선인데 평화선 이승만 대통령 때 이제 공포를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승만이 그려놓은 뭐냐면 그 메가더 라인을 바탕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가더 라인을 좀 연장해가지고 평화성을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독도가 우리 땅이 된 거죠. 원래는 여기가 이제 공해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공해상이 몇 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공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울릉도와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이제 우리나라 땅인데 요거 땅을 완전히 우리 땅으로 이제 하고 여기에 들어오면 이제 다 작살냈죠. 이 평화선. 그래서 평화선 관련된 내용도 한번 이제 좀 봐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요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그 메가더 라인을 확장해서 평화선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 메가더 라인이 뭐고 평화선이 뭐고 이게 평화선의 설정이 독도하고 뭐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좀 말해줘. 좋아, 이건 한국 현대사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라서 차근차근 짚어볼게.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야겠지. 1. 메가더 라인이 뭐냐? 2. 평화선이 뭐냐? 3. 이게 독도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나씩 가보자. 셰익스피어. 메가더 라인이 뭐냐? 이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면서 설정한 해상 경계선이야. 간단히 말해서 일본 어선들이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라고 그어놓은 선이야. 이름 그대로 미국의 점령군 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설정했어. 당시 일본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 통제하에 있었고 미국은 이 선을 통해 일본의 해양 활동을 제한하고 동아시아에서 안정을 유지하려고 했지. 이 라인은 군사적, 행정적 경계였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국가 간의 영해선은 아니었어. 쉽게 말해. 이건 우리 점령군이 관리하기 쉽게 그어놓은 선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돼. 제너신 평화선.
그건 뭐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양 주권선이야. 한마디로, 우리 바다는 여기까지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불법이야. 라고 선언한 거야. 이게 이승만은 평화선이죠. 이걸 예. 평화선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나라의 어족 자원과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라고 했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평화선은 기존의 메가더 라인보다 더 넓었고 무엇보다 독도를 포함하고 있었어. 즉, 메가더 라인이 철수된 이후 1952년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미국이 일본 점령을 끝내면서 더 이상 한국 근처 바다를 미국이 통제해주지 않게 된 상황에서 이승만이 자체적으로 선을 다시 그은 거야. Just Sam, 이게 독도랑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여기서 갈등이 생긴 거야. 이승만 라인, 즉 평화선 안에는 독도도 포함돼 있었어. 그런데 일본은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지. 왜냐하면 일본은 메이지 시대인 1905년경부터 독도를 심한해연에 편입해서 자국 영토로 삼았다고 주장했거든. 하지만 한국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고 한때 일제강점기에 뺏겼던 걸 다시 되찾은 것뿐이다 라고 반박했어.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독도를 포함한 넓은 해역을 아예 선으로 그어서 국제사회에 보여준 거야. 즉, 평화선은 그냥 어장 보호 차원이 아니라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공식화하고 그 주권을 강하게 천명한 상징적인 조치였어.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맥락이야. 이해한 걸 확인해. 자, 잘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승만 하면 친일 관료나 경찰을 이제 등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본하고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어, 좋게 일본에서 좋게 생각할 거라 생각하는데 이승만 자체가 이제 외교 독립론이라는 이제 주장했잖아요. 그때 좀 약점이 있긴 했지만 분명히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어요. 예. 그래갖고 일본에 대해서 이제 그 국교를 할 때도 일본의 진정한 사과 없이는 우리 국교를 못 하겠다. 그렇게 이제 했고, 일본에 그때 이제 갔던 이제 그 축구 선수단에게도 지고 오면 알아서 해라 하고 엄포를 놨다고 해요. 그래서 경기 이기고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평화선 라인에도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단합원인데, 요게 이제 했던 배경이 요거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예, 지방정부의 다케시마 난 이런 것들을 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 했던 거죠.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진 역사의 땅이고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1905년에 너일 전쟁 와중에 병탄됐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이 내걸었던 땅이 여기가 주인 없는 땅이다. 무주지 선점 원칙에 따라서 이제 여기를 점령했죠. 그래서 이제 너일 전쟁 중에 정쟁 수행 목적을 편입하고 점령했다는데 일본은 이 독도에 저탄소, 그러니까 석탄을 쌓아뒀어요. 그 당시에는 기선이 석탄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석탄은 석유보다 좀 무겁죠. 그러니까 곳곳에 석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탄소가 필요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너일 전쟁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으킨 한반도 침략 전쟁입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위한 점령지 권리 그 나가서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도 관련된 내용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뭐 이거 동아시아 영토 갈등은 이제 세계사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 세계사 교과서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시마스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자, 북한은 1972년에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주체사상 국가통치 이념을 공식화되고 김일성이 신설된 주석자의 취임해서 1인 독재체제를 강화했다. 그래서 이제 1994년에 그 김정일이 이제 국방위원회 자격으로 했는데 국방위원회 자격한 건 자기 아버지가 이제 김일성 주석을 했기 때문에 감히 아들이 주석자리를 할 수 없죠. 이게 무슨 봉건국까지 하여튼 뭐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있고 그 밑에 김정은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 북한의 권력 세습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통일정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 때 발표된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과 기본 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후속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고 독재 권력 강화에 이용되기도 했다. 그 다음에 1985년에 이산가족 교황 방문, 예술 공영당 교황 방문 등이
이루어졌으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게 맞고 노태우 정부는 냉전이 해체되는 그 국제 정세 변화 속에 남북 대회에 나섰다. 그래서 북한도 그 당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고 그래서 한국과 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 자,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김일성이 사망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금이 가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냉각됐고요. 그때 이제 1993년에 북한이 NPT를 탈퇴를 하면서 전쟁 위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때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죠. 클린턴 대통령이 이참에 이제 싹을 자르자. 그래서 연면 핵시설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 김영삼이 말렸다고 그래요. 그거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때 그냥 싹을 잘라놓고 그랬었는데 그 가만히 생각하면 전쟁 나면 큰일 날 뻔했네. 그때가 제 나이가 20살이었거든요. 그럼 전쟁 났으면 흘러가서 죽을 뻔했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자, 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책과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해서 대북 대북 하해 협력 정책, 햇빛 정책을 이제 햇볕 정책을 이제 추진했는데 기업가 정주영의 속대 방북과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협력 분위기가 지속됐고요. 그래서 2000년에 이제 최초의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이었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됐다. 그래서 이후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 협력 및 민간 차원의 교류가 전개됐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대북 하해 협력 정책에 이어서 개성공단을 운영했고 금강산 관계를 확대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관계 발전과 번영을 위한 선언으로서 채택돼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구현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 금강은 계속 가다가 그때 이제 누가 죽었죠?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 우리나라 그 여성 관광객들이 아줌마가 왔다 갔다 하다가 총을 맞아 죽었어. 그것 때문에 이제 중단됐고 개성공단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중단됐고 이제 지금 운영을 안 하죠. 예. 자, 돈만 그냥 날린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있고 현대사 부분은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많이 뺐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보고요. 대한민국 고유 형태 독도에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6.25 전쟁 중이야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샘플 강화 조약 제정날 시, 그 당시 일본은 청구권 포기 조항에서 이전에 포함됐던 독도를 제시켰다. 아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에 이제 우리나라는 1952년 그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대한 선언을 통해서 독도를 이제 뭐냐면 그냥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했다. 평화선인데 이거 이승만 라인이라고 해요. 평화선. 예. 그래서 일본 정부는 여전히 영유권 문제를 제기했으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이명래 보고서에 대한 그 대한제국 답변 내용이 있고, 그다음 그 앞에서 연합군 최고 각서에 보면 이거 포츠담의 이제 부속 조약인데 여기 분명히 독도를 제외시켰죠. 일본 영토에서. 자, 그다음에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그래서 평화선 선언이에요. 어렵게 썼는데 평화선 선언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평화선언을 선포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했다. 이후 이제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을 단속하는 등 영토 주권의 침해를 강력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다음 이제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예, 천재 교과서 볼게요. 천재 교과서. 이제 요 앞부분에 뭐 내용의 이제 제 문화 부분은 다 빼겠습니다. 예, 별 의미는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각자 보시고 그다음에 쭉쭉 넘어갈게요. 한참 넘어요. 되게 많은데 실제 수업에서는 이거 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집었는지 모르겠어. 예, 되게 보면 6월 항쟁까지 딱 하고 끝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그냥 왜 집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북한산. 1950년대 후반 이후에 사회주의 강대국인 소련과 중국과의 갈등이 일어났다. 그리고 북한은 점차 독자적인 기대를 이제 뭐냐면 시작했고, 근데 이제 이게 22년 개정 교과서 들어가면서 09년, 15년 개정 교과서보다 북한사의 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09년 개정 교과서 내가 기억나기는 실차 그 근현대사 보면 북한에서 일어난 권력 투쟁까지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근데 다 생략했고 그 앞에 이제 8월 종파 사건만 좀 언급하고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고 8월 종파 사건만 좀 기억하세요, 그냥. 예. 자, 하여튼 북한은 독자적인 비동맹 외교와 자립적인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주체 사상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당시 1960년대 중반 이후 김일성 수령이라고 부르며 개인 숭배를 본격화했고요. 예, 북한은 주체 사상을 기초한 수령 중심의 독재 체제, 즉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재편했고, 그 다음에 1971년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해서 주체 사상을 이제 국가 활동의 지도 이념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은 새로 만들어진 국가 주석의 주체적 권력을 절대화되고, 김정일이 이제 그 파트너를 또 이어받았죠. 김정일은 나올 것 같지 않고, 자, 주체 사상 요거 내용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 세계과 관련된 내용이 중소 분쟁인데, 자, 이 중소 분쟁 관련된 내용은 그 중국사하고 서양사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한번 이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요번에 이제 대학진 운동이 나왔잖아요. 대학진 운동의 배경 중에 요 중소 분쟁도 있어요. 첫 장기 때 중국이 이제 그 들어가니까 중국이 이제 소련을 또 따왔잖아요. 형님형님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소련이 많은 기술가 자본 그 기술도 이제 기술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소련의 기술자들이 와서 공장도 만들어주고 식량도 많이 대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스탈린이 사후에 이제 뭐냐면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후이쇼프가 이제 스탈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잖아요. 비판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태통이 불쾌하게 여긴 거죠. 예, 나도 한번 스탈린처럼 개인 우상 숭배를 하고 싶은데 스탈린이 갑자기 비판하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할 경우에 또 이런 걸 빌미해서 국내에 비판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뭐냐면 뭐 교조주의자니 수정주의자지 하면서 이제 갈등의 불씨가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태똥 입장할 때 이제 예전에 소련식이 이제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자주적으로 좀 경제 정책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진 운동과 인민공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중소관계의 어떤 갈등이 중국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기출문제 분석 때 요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진 운동이나 이런 걸 딱 보실 때, 이게 중국 내부의 어떤 경제 정책,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국제적인 측면에서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국사나 뭐 서양사 관련된 내용이지만, 한번 여기에서 읽어볼게요. 예. 자, 1950년에서 60년에 사회주의 진영의 두 강국이었던 중국과 소련의 갈등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1950년 이후에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그때 후르시초프가 이제 집권하고 있었죠. 과거 스탈린의 개인 숭배를 비판하면서 제국주의와 전쟁 불가피도를 폐기하고 평화공존론을 주장하죠. 자, 이에 이제 중국은 소련의 평화공존 노선에 대한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소련은 중국의 주장을 받은 교조주의다. 원리 원칙대로 지키는 그 교주 막스주의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중소 분쟁이 조금씩 이제 가속화됐고 거기다 이제 나중에 영토 분쟁까지 일어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중국한테 위협하면서 핵을 쏘겠다. 예. 그 당시에 중국은 이제 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미국이 이제 다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싸우고 있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중국을 이제 도와주게 돼. 중국이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중국한테 이제 하면서 만약에 소련이 중국한테 핵을 쏠 경우에 우리가 핵을 대신 보복을 해주겠다. 중국이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서 이제 핑퐁 해고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제 1979년에 정식으로 국교가 수교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레이건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이제 생산 기지가 단가가 안 맞다 해서 미국에서 다 중국을 이전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뭐냐면 그 중국의 WTO 가입도 이제 허용해주고 그게 패착이었죠 지금. 그래서 그때 중국을 확 죽여놨어야 되는데 그 미국이 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하여튼 그래.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북한 권력의 우상화와 신격화 수단 동상. 이 동상, 진짜 하여튼 그 스탈린도 동상 만들었고 모태똥도 만들었고 김일성도 만들었고 이승만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북한 이승만 좀 특이했어요. 얘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동상 같은 걸 통해서 우상 숭배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실물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건너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뒤에 넘어서 이제 그 통일 정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긴 통일 정책을 딱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잘 해놨네요. 예. 자, 6.25 전쟁 이후에 남북한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했다.
그래서 4.19 혁명 직후에 민간을 중심한 통일운동이 전개되었지만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후 반공정책이 강화되었고 또한 북한에 잇따른 무력 도발로 1960년대 후반까지 긴장이 지속됐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 냉전이 완화되고 해체된 과정에서 남북한은 비로소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이 지속됐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7.4 남북 공동선언 있죠. 여기. 그리고 3대 원칙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7.4 남북 공동선언. 예. 자, 그 다음에, 최초로 남북인데, 이게 7.4 남북 공동선언에서 좀 빠진 게 있어. 이게 뭐가 빠졌냐면, 예전에 기초에 나왔는데, 예전 교과서까지 좀 나왔는데, 이게 그 기구 명칭이 빠졌네. 잠깐만요. 그 7.4 남북 공동 성명을 할 때 그건 이제 결정하고 나서 실무진을 구성하면서 남북 조절위원회 같은 걸 만들지 않았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좋아. 그 얘기를 하려면 먼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부터 잠깐 짚고 가야 해. 1972년 7월 4일 남북한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서로 접촉하고 합의한 내용을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했어. 이건 사실 냉전 시기 한반도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었지. 성명에서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통일은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적 대단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였어. 자, 이제 이 성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기구가 필요했겠지. 거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남북조절위원회야. 남북조절위원회라 쉽게 비유하면 이건 마치 두 회사가 통합을 논의하면서 만든 공동운영위원회 같은 거야. 성명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제로 추진하려면 정기적으로 만나서 협의하고 조정할 실무협의체가 있어야 했거든.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12월에 서울에서 처음 회의를 열었고 남과 북은 각각 책임 있는 고위급 인사들을 대표로 내세웠어. 당시 남측 대표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북측은 김영주 당 조직지도부장이었지. 이 위원회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야. 1. 공동성명의 이행을 조정하고 감시. 2. 남북 간의 구체적인 교류 방안 협의. 3.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 협의. 하지만 이 위원회는 곧 신뢰 부족과 상호 불신, 그리고 외부 정치 상황, 유신 체제, 북한의 비밀 전략 등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 없이 중단되고 말아 마치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다가 상대의 속내가 뻔히 보이자 결국 손을 떼버린 느낌이었지. 혹시 이 흐름 속에서 궁금한 거 있어? 자, 예, 그래서 그 남북조절위원회가 예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명칭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 그래서 7.4 남북 공동선언서를 이제 뭐냐 하고 나서 그 실무진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984년 남한에 수해가 발생되니까 이때 이제 북한이 구호물자를 보내겠다고 이제 신호를 준 거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면 남한이 이제 거절했어요. 갈래를. 북한이 이제 또 어려우면 남한이 도와주겠다고 하면 북한이 또 거부하고. 근데 전두환이 그 썩득 받아들인 거야. 그래 너 도와주면 받을게 하면서 그때 북한이 구호물자를 보냈는데 상당히 고생했을 거예요. 그때. 자, 하여튼 남북 관계가 호전됐고 자, 이를 계기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공영예술단이 상호 방문했으나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남북 관계가 다시 얼어붙었다. 이벤트 사업이었다. 이벤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1980년대 후반 냉전이 해체되는 국제 정세 속에 노태우 정부는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동료 국가 및 소련, 중국과 수교를 했다. 이거 북방 외교가 가죠.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본격화되는 남북 교류가 이어졌고요. 그 결과 1991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 간 최초의 공식 합의 문서인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를 서로 다른 국가 사이도 이제 그 관계가 아닌 잠재적 특수 관계.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 사이가 아니라 양대 이제 진영이 이제 통일을 위한 그 어떤 정부 양쪽 정부의 관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특수관계도 규정짓죠. 예. 자,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면서 공정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밝혔다. 고려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의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핵각상 금지 조약 NPT 탈퇴 93년에 일어나서 위기가 고조됐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고위급 회담이 열면서 제네바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한반도 기본 긴장이 완화되었지만 일단 그 정책이 제대로 이제 제네바 기본 합의서는 뭐냐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NPT 복귀를 하고 물론 안 했어요. 예. 그다음에 그 뭐냐면 북한이 핵을 포기한 대신에 그 여기 이제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겠다. 근데 그 원자력 발전소가 안 지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했던 건데 자,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영토 갈등이 있고 우리나라와 이제 관련된 것이 이제 독도잖아요. 예. 그래서 독도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땅이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본은 다케시마라는 나라를 제정하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 명시하는 역사 왜곡, 영토 왜곡을 자행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매년 발행하는 방위백서 등에도 독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거나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조약을 계속 수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독도들 중에 분쟁 지역화 만들어가지고 그 뭐냐면 독도가 자기 땅을 주장하면서 이제 사람들 이목을 끌려고 했던 거죠, 지금은. 하지만 독도는 역사 지리적 국제적 언제나 국제법적으로 언제나 한국의 땅이기에 일본의 주장을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근거가 됐던 것이 이제 일본 메이지 정부도 인정했다는 거야. 1905년에 태정강 지정에서 그거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연합군 최고 사령부 각서 앞에 언급한 것도 한국 관할이고 그다음에 샌프란시 강화 조약이 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포함한 한반도 부속 도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했다. 자, 일본은 이 규정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영토에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앞에서 왜 언급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했죠. 네, 해남 교과서는 그런 설명 없이 그냥 거기 그 맥락을 볼 때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이제 입증하는 이제 그 문서들 날려놓고는 세븐 강화조약 갑자기 띄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세븐 강화조약이 독도가 일본 우리 땅에 입증하는 문서처럼 잠못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이 부분은. 자, 하여튼 그러나 독도는 영하권이 카이로선언과 포츠탄선에서 일본부터 분리를 분명히 한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된 이제 너일 전쟁 때 이제 제국주의 침략 때문에 약탈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이 포기할 지역이다. 따라서 샌프란 강화조약에서 언급한 한반도의 부속 도서는 독도가 포함된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 일본도 샌프란 강화조약 직접 발표한 총리부령 24호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면 승리를 인정했지만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죠. 결국에는 일본의 로비나 이런 것들 또 미국이 이제 일본을 이제 방공 기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요구도 좀 들어줘야 그냥 뭐냐면 포함을 안 시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 보면 1952년 4월 샘플 강화 조약이 발효된 후 일본이 마이니치 신문에 조약 해설서에 가렸는데 이때 이제 독도를 한국 영토 표시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여기에서는 맥락에서는 샘플 강화 조약도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냐. 잠정적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샘플 강화 조약은 그 일본의 로비에 의해서 독도가 원래 들어가기도 했는데 빼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맥락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내용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평화선 선언 관련된 내용 있죠. 요거 그래서 그 이승만 라인 관련된 내용 있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18번입니다. 네, 마지막 인증번호 18번이에요. 자, 마지막 해당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해당 교과서도 뭐 쭉쭉 넘어가서 이 앞에 사회경제사가 있는데 그냥 뭐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이제 평화 통일정책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앞번에 통일정책을 좀 해놨기 때문에 그 뒤에 남북 기본 합의서부터 볼게요. 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민주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남북 교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소련, 중국, 베트남 등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면서 남북 대화에 나섰고 북한도 외교적 교류를 타기 위해서 대화에 응했다. 그래서 남북한은 1990년대 여러 차례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서 92년에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 사이의 하해와 불가침 고려 협력서. 되게 길어. 예. 풀네임은 못 쓸 것 같아. 그냥 약칭 남북 기본 합의서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70년에 발표된 그 당시 이제 7.4 남북 공동 성명의 3대 원칙을 밝혔다면 남북 기본 합의서는 서로 간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 및 교류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서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서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이 북한이 이제 이미 핵을 가졌잖아요. 예.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북한의 어떤 핵을 갖는 걸 비판적인 차원에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서로 합의해놓고 왜 NPT 탈퇴하고 핵을 가지냐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 요거 이제 좀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핵상 금지 조약 NPT를 그냥 탈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문민정부 역사바로 세우기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조선총독부 철거 내용도 있고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다 해서 그 당시 이제 노태우하고 전두환을 이제 잡아내서 반란죄로 내란죄로 이제 처벌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있으니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뭐 외환위기는 각자 보시고 예. 그다음에 북한의 정치, 사회, 경제 변화인데 이것도 한번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각자 보시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이 독도가 어디 있나, 얘는? 하나 예전에 봤는데, 여기 있네. 자,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카드뉴스 만들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아까 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 같아. 연합군 최고 지정 제 677호 발표 내용과, 그 다음에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의 선언. 그래서 이제 평화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있는데, 뭐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좀 더 볼 게 뭐냐면, 연합군 최고사령관 지정 677호 발표가 있어요. 예. 요거 09년이나 15년 개정 교과서는 없고 22년 개정 교과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평화선도 없는 건데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좀 시간이 남아 도니까 일단은 연합군 최고사령관 지정 677호들 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챗 GPT 학습을 좀 해볼게요. 자, 독도와 관련돼서 그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관 지정 제 677호가 발표됐잖아. 1946년에.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줘. 좋아. 그럼 진영체 677호에 대해 깊이 있게 풀어볼게. 이건 사실 독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법적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 중 하나야. 먼저 맥락부터 짚어보자. 배경 설명부터 시작할게.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직후 연합군은 일본을 점령하고 재편하는 과정을 시작했어. 그 과정의 최고 결정권자는 연합군 최고사령관, 즉 메가더였지. 일본은 주권 국가였지만 사실상 연합군 통제 아래 있었던 셈이야. 그러니까 어떤 섬이 일본 영토인지 아닌지를 연합군이 임시로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스캐핀 677의 내용 요점. 스캐핀 677은 1946년 1월 29일에 발표된 문서로 제목은 일본의 행정 통치 범위에 관한 지령이야. 핵심은 이거야. 오픈 쿼트. 이 지령은 일본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에서 몇몇 특정 섬들을 제외한다. close quote. 그 제외된 섬 목록 중에는 독도와 제주도, 울릉도 같은 섬들도 포함되어 있어. 이 말은 일본은 이 섬들에 대해 행정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지시였던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일본 영토가 아니다 라고 최종 결정한 게 아니라는 점이야. 실제로 스캐핀 677 자체에도 이런 문구가 있어. Open quote. 이 지령은 어떤 영토의 최종 주권 문제에 대한 결정이 아니다. Close quote. 비유로 풀어볼게.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워. 전쟁이 끝나고 선생님이 학급 질서를 잡고 있는 상황이야. 어떤 학생이 자꾸 소란을 피웠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이 교실의 몇몇 구역엔 들어가지 말라고 말해. 예를 들면 복도, 특별실, 야외 공간 같은데 말이야. 근데 그 말이 그 공간이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건 아니야. 일단 임시 조치로 출입을 제한한 거지. 왜? 질서가 잡힐 때까지 상황을 정리하려는 거야. 스카핀 677도 딱 그런 맥락이야.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어떤 섬이 누구 땅인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니 일단 여긴 너희가 손대지 마 라고 연합군이 선을 그은 거야. 하지만 이 문서만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국제법적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었어. 그건 나중에 여러 국제법적 과정, 특히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같은 문서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얽혀 있어. 혹시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이해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들으시면 알겠지만 연합군 최고 사령관 지령 677호는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미군정이 인정한 것보다는 일본이 이제 여기까지 나가지 마라. 통제선이 의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정부에서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거는 이제 미군정이 공표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걸 미군정이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이제 한 거죠. 예. 그래서 해석 여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긴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적혔기 때문에 여기가 볼 때 미 군정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분명히 했다는 걸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관적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한국사 강독을 이제 끝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뭘 하냐면 중국사 하겠습니다. 중국사는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신동계와 한이중 두 개만 이제 중심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할게요. 이거 가끔 이제 할 때 챗 GPT 관련된 학습도 이제 하고요. 예.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